윤석열 후보자 두고서 파격 인사다 이런 평가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검찰의 기수 파괴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에 대해서 파격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거는 기수와 서열을 중요시하는 그런 검찰에서 윤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3기인데 문무일 총장보다 무려 5기수나 아래인 분이 발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구나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에 고검장을 지내지 않고 곧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한 첫 케이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기수 문화, 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후보자가 23기, 문무일 총장이 18기. 현재 그 검찰 고위 간부 40명 중에서 윤석열 이분을 제외하고 지금 동기가 9명이고 19기하고 22기 사이가 21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의 상당 부분이 윤 후보자보다 선배거나 동기인데 과거 사례를 보면 2009년에 그 전임 총장보다 3기수죠. 3기수 아래였던 천성관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무더기로 간부급 검사 11명이 줄줄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이라는 것이 어차피 이제 수직 쪽 구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위시하고 그 밑으로 고검장들이 한 지금 8분 정도 되고요. 검사장 자리가 한 30, 40 자리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누가 검찰총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고검장이 갈 수 있는 기수들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검사장 개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윤석열 검사장께서 이제 중앙지검 갈 때도 5기수를 넘어서서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사실상 인사상 굉장히 어려운 내지는 이제 기수 조장하기 어려운데 이번엔 그보다 더 큰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의 자리를 5기수를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끼어있는 5기수가 굉장히 인사 조작하기 어렵죠. 고검장을 8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머지 검사장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 건 사실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를테면 지휘자로 임명되었고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아무리 선배라 하더라도 하급자에 있으면 후배의 지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검찰은 그 지위를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검찰이 예전에는 거의 이제 비슷한 시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연수원도 비슷하게 다니고 근무 기간도 거의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기수를 넘어서서 승진이라든지 발탁 같은 거는 검찰 내부에서 좀 드물었습니다. 설령 발탁을 하더라도 한두 기수 정도 차이 정도 이 정도의 기수인데 5기수를 넘어서 총장을 후보자를 내정을 하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되죠. 특히 이제 지휘를 할 상황이 오면은 A안을 할지 B안을 할지 누구의 의견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 이제 선배라든지 후배라든지 기수가 앞에 있는 사람이 의견을 내게 되면 그걸 또 전혀 무시 못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는데 수사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수사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힘을 실어줘서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그럴 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서 지휘권의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 굉장히 좀 어려운 곤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제 지휘를 하는 사람이나 지휘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좀 껄끄러운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그게 검사 동일체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수사에 있어서의 상하 관계라든지 또 지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련의 문화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사례도 있습니까? 검사 동일체 원칙이란 예전에는 검찰청법에 있었는데 지금 법률상으로는 폐지가 됐습니다. 없어졌어요. 다른 나라에도 이제 일반적인 조직 원리에 관한 거죠. 상급자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른다. 이 정도의 원칙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이제 법상으로 상명하복이라고 법에 명확히 나와 있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강제된 듯한 그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징계들 검토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2002년에 그 히딩크 감독이 왔을 때 한국 대표팀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없앤 게 선배 후배 관계를 없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난 팀워크가 살아났단 말이죠. 검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연수원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1년 앞서 다녔다라는 게 왜 그 사람의 의견을 더 존중해야 될 이유가 되는지. 이제 검찰의 수사 관행이라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제식 교육이라고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수원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초임 때부터 2학년, 3학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받거나 수사하면서도 처음에 검사도 잘 모릅니다. 처음 검사할 때는 선배들한테 물어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는지 또 이럴 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 물어서 소위 도제식으로 수사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그래서 배웠던 사람이 가르쳤던 사람을 위에 올라가서 한다는 것이 되게 좀 부담스러운. 사실은 언론사의 공채 시스템하고 똑같은 제도거든요, 이게. 언론사가 도제 시스템을 특히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예를 들면 기사 취재하는 방법, 기사 쓰는 법부터 가르치고 수사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시보를 하면서 그 배운 분을 평생 뭐 멘토 비슷하게 모시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자기보다 앞서서 후배가 무슨 편집국장이 되든가 하면은 과거에는 신문사도 다 간뒀어요. 간뒀다는 건 뭐냐면 편집국 라인에서 다 비켰다고. 물러났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세상이 좀 바뀌고 기수 문화보다는 그래도 이제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또 전문 기자도 늘어나고. 이제는 이제 많이 사라졌죠. 기수 문화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예전 같은 경우는 한 기수만 차이 나더라도 사표를 쭈르륵 냈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두세 기수 정도까지 조금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5기수가 차이 난다. 그러면은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검찰 내부는 어떤지.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결국 19기, 20기, 21기, 22기가 문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 같으면은 23기인 동기들도 다 옷을 벗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아무도 23기가 동기 중에 검찰총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 옷 벗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을 것이고 나머지는 21기, 22기 중에 그중에 일부는 그대로 남아서 고검장이라든지 검사장이 남아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중에 일부는 또 좀 사표를 나갈 수 있고 단지 이제 19기나 20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윤석열 후보자랑 같이 이제 총장 후보자를 올랐던 주치기 때문에 아마도 19기, 20기까지는 전부 다 이제 사표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사표를 내신 봉욱 차장님이라든지 김호수 차관 그분들을 또 저랑 같이 근무해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쉬운 것들은 그분들도 굉장히 검찰에서 유능하고 어떻게 보면 그분 중에 검찰총장 해서 잘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검찰에 바라는 것이 조직의 안정이라는 것보다는 검찰의 개혁이라든지 쇄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인사인 거죠. 그것을 일부에서는 뭐 코드 인사라고 뭐 볼 수도 있으나 그런 인사라고 한다면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검찰 개혁의 핵심적 과제라고 하면 이른바 검찰의 수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막는 것. 결과적으로 그거는 권력의 눈치를 봐서 권력의 시녀가 되는 검찰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른바 기수를 파괴하고 검사장이든 또는 고검장이든 이런 분들이 때로는 검찰총장보다 후배이기도 하고 또는 선배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각각이 독립적인 어떤 수사 주체로서 수사 논리에 입각해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검찰 개혁의 큰 방향이 아니겠는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검찰 개혁을 일단 이번 인사의 그 명분으로 얘기했죠. 청와대에서. 문제는 뭐냐면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뭐냐? 권력이 검찰에 개입하는 그 끈을 놓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이를테면 인사가 갖고 있는 그 상징성은 뭐냐면 우리 코드에 맞는 사람이면 이 무리하지만 밀어붙인다. 아, 권력의 코드에 맞으면 저렇게 뭐 나쁘게 하면 벼락 출세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메시지로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절대로 어떤 고위직에 개인적인 어떤 그 이 원한이나 보복 심리를 가진 사람을 기용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특별감찰관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속된 말로 물 먹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국정원 기조실장에 발탁했죠. 이건 사실은 밑도 끝도 없는 인사였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노태강 국장 다시 여기서 차관으로 발탁한 건 뭐 그건 또 있을 수 있다고 쳐요. 그건 관료니까. 그러나 이분의 이런 그 말하자면 급속한 급상승 청문회 과정에 다뤄지겠지만 굉장히 사실은 조직의 안정을 뭐 해쳤다 이런 거 이전에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수다. 실제로 여론조사를 봐도 지금 국민의 50%가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권에서 정말로 자기 입맛에 드는
그런 칼을 고르려고 했다가 한다면 이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우병우 같은 사람들, 예를 들어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권력지향적인 사람을 골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충성을 다해가지고 칼을 휘둘러 주겠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황교안 박근혜 체제 내에서도 이분이 계속 자기 원칙을 지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라면 문재인 정권 체제 내에서도 자기 원칙을 지킬 가능성이 가장 큰 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대통령은 뭐 이를테면 적폐에 대한 수사 또 과거 기득권과 특권 반칙에 행해졌던 것에 대해서 일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임에 틀림이 없죠. 근데 또 동시에는 내부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자는 뜻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에 걸리면 여당이라고 해서 안 봐준다 하는 것이죠. 이제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대통령의 장악력이나 통제력이 떨어지고 또 이른바 참모들 가운데 측근 실세들 가운데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을 보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뭐 코드 수사를 해왔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좀 과한 우려가 아닌가. 아니 그래서 그 말씀 들으니까 네. 생각나는 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되게 반대했었대요 마지막까지. 저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개혁의 아이콘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과거에 뭐 안희정, 강금원 또 뭐 노무현 대통령 딸까지도 뭐 외환관리법 위반을 해갖고 이게 윤석열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요번에 총장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그 개혁 말고 완전히 독립되고 중립적인 그런 검찰의 그 위상을 좀 세워보라.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적폐 수사하고 또 야당 압박하려고 하느냐. 그 정치 공방으로 야당이 그렇게 말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전 그렇게 보고요. 아마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논란이 벌어질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과거의 경험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검찰 개혁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것은 소위 정권의 편 내지는 정권의 뜻을 받아들여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을 확보를 못했다는 게 실수라고 보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원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할 사람이 누구이냐. 정권과 타협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봐주지 않을 사람. 네. 응? 예전에 박근혜 정부의 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인데도 그 기득권 다 포기하고 한가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실패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인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미 인사를 했다. 이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을 통해서 공포 사회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이러면서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있는 곳에 칼이 간다는 게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압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자들의 외압에 정면으로 맞서서 폭로하기도 하고 항거하기도 하면서 자기의 수사 원칙을 관철시켰던 분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서 좌천돼가지고 그 지방 검찰의 평검사로 다 떠돌아다녔던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기계 또 강골 검사로서의 그 검찰상을 우리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 거죠. 정치 보복을 하고 그래서 공포 사회를 조성하려고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내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과도한 정치 공세죠.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좋아요. 그건 정치 공세적인 요소가 있지만은 제가 여기서 다시 자꾸 무슨 검찰 개혁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검찰 개혁은 첫째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좋아요. 그러니까 지켜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반 민생 치안 수사나 아니면은 국민들이 가장 이해가 직결되는 그런 수사할 때 메스를 하라 이거예요. 메스를 들고 딱 필요한 부분만 함부로 도려내서 지금 뭐 이 유능하다는 검사 특히 이 윤석열 씨의 유명한 그 스타일은 칼 들고 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칼집이라 그러잖아요. 가서 칼잡이라는 모든 검사들을 다 그렇게 부르는 거고 유능한 수사 검사들을 그러죠. 유능한 수사 검사라는 것이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은 정권 코드에 알아서 맞는 수사했다고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켜보겠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찰 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당이 적폐 수사의 이름으로 이제 공포 정치하면서 강력한 정치 공세를 펴는 현실적인 이유가 그동안의 그 중앙지검을 통해서 소위 그 전 정권 인사는 100명 이상이나 기소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여당 인사 중에 이제 기소됐던 사람들 있잖아요.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송인배 비서관이라든지. 근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이 한 거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지청, 그다음에 송인배 비서관은 동부지검.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어떤 인물이냐에 대해서 전혀 다른 정의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 박근혜 정권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윤석열이 권력에 충실한 충견이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들어왔던 비난이 뭐냐면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사냥개, 충견이 되다가 권력이 죽어가면 죽은 고기를 뜯는 하이에나로 변한다. 아니 그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검찰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부분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검찰은 스스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나 과잉 수사라든지 수사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보다 많은 비난을 받아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석열 후보자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수수사에 있어서의 발동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특수수사 범위를 대폭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다른 사람보다 윤석열 후보자가 저는 가장 잘 알 것이고 그 부분이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받아들일 거라고 봐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이 돼서 특수수사에 갈 방향,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어느 정도 줄일지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검찰 내부의 의견을 끌어낸다 한다면 많은 검찰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한편 뭐 이번 인사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인사의 원칙이 지켜지기 바란다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 황교안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자 간에 뭐 또 악연이 또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웃었거든요. 이분이 갑자기 허들짝 놀랐는데 사실 그런 악연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네. 좀 개인적인 악연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죠. 윤석열 후보자는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을 거론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하극상, 항명사태라며 비난했고 황 장관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한직으로 밀려나고 3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두 사람은 인사청문을 받아야 하는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증을 맡은 야당 대표로 또 다른 인연을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굉장히 이번 청문회 또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사실 이번 청문회가 윤석열 청문회지만 또 여당 의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시 또 그걸 물고 늘어지겠죠. 그래서 분명히 또 그 내용을 아마 캐물을 겁니다. 네. 윤석열, 그러니까요. 황교안 반반 청문회가 될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자기는 악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 바로 그게 악연이 아니고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13년 6월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책임자가 바로 그 윤석열 후보자였어요.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직속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이 야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살살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 위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보고받고 계속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합법적으로 검찰총장으로서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의견 제시가 곧 일선 수사검사한테는 외압이고 압력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 좀 그만해라, 살살 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부당한 의견 진술이죠. 이것을 국정감사에 나와서 거짓 증언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국정감사에 나와서 본인이 증언했어요. 네. 외압이 있었다. 저는 이 부분에서는 악연이죠, 이게 악연. 우리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에요. 뭐냐면 아니 내가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내가 보기엔 너무 지나치게 그런 수사를 하거든요. 이게 원래 전공이에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지만 2005년에 북한에 가서 김일성 찬양하는 얘기를 한 강정구 그 교수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라고 천정배 그 당시 법무장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 행사해서 김종빈 총장이 그만두셨죠. 12명이라고 만뒀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거는 법무장관이 내 권한이에요. 권능이야. 그것이 부당하고 안 한 것은 나중에 어쨌든 밝혀지면 돼요. 그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거냐 무리한 수사였냐 하는 거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무장관의 의견 제시는 외압이 아니에요. 직권을 갖고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밑에다가 얘기하는 게 왜 외압입니까 이게. 진짜 외압은 뭐냐 하면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버닝썬을 수사해라. 기무사를 특별 수사해라. 그것이 외압이에요. 바로.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왜 외압입니까? 수사하지 말라는 게 외압이죠. 잠시만요. 아까 이성님의 질문을 하라는 게 외압이지. 잘못된 것을 예, 철저하게 이 수사하라는 의원님께 것이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 말을 마무리할래.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장관인 것처럼 사사건건 하나하나 개입해서 하는 그것이 검찰권에 대한 지나친 관여지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하는 게 왜 외압이냐 이거예요. 내 말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있었을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기소가 되어 있는데 공소장을 변경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크게 두 개 부딪혔었어요. 결국 그거는 국정법 위반이 아니라 결국 대선의 정당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비화될 수 있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일정한 중앙지검장을 거치고 대검을 거쳐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 갔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장관이 결재를 안 하는 거예요. 가타부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이래라 저래라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사팀에서는 그냥 결재 없이 공소장을 변경해버린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유기한 거죠. 이렇게 소리 깔고 뭉개기식으로 해서 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것은 저는 앞으로 청문회에서도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충분히 준비해서 답을 해야 될 겁니다. 7월로 예정이 돼 있죠.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국당이 뭐 어떻게든 뭐 벼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만만치 않은 인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4년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직자 재산 신고라는 걸 합니다. 공직자들은. 근데 윤석열 검사가 그 당시 징계를 받아요. 그 징계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재산 신고를 하라 그러면 공직자들이 좀 줄여서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윤석열 검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재산이 10인데 본인이 20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신고해서 징계를 받았다고 신문에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정부가 정말 윤석열 되게 괴롭히는구나 웃으면서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개인적인 감정을 담지 말고 그 후배들이 나이 많은 구수 형아를 막내 형이라 그러면서 아직까지 따르고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 그러는데 그 사나이로 한번 권력과 완전히 독립된 대한민국 특수수사의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대폭 수정을 하면서 검찰이 거듭나는 주인공으로 한번 우뚝 섰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예전에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공수처 관련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공수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예전에도 뭐 긍정적인 의견, 반대하지 않는 의견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될 것이고,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직까지 의견을 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맞는지 틀린지 틀림없이 테스트 베드가 좀 될 거라고 봐요. 예. 그 부분을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또 여당이나 야당에서 그걸 적절히 어떻게 질문할 것인지 하고 하나와 그다음에 특수수사에서 문제점, 특수수사를 포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가지고 어떤 답을 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의견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나머지 뭐 신비한 잡기 같은 것들이야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검사가 동료 검사를 평가하는 한마디가 있답니다. 저 사람 검사다, 검사 아니다. 두 말이 붙지 않는데요. 네. 저 사람 검사다 하는 것은 검사로서 정말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검사 아니다 그러면 저건 검사로서는 부족한 사람이다, 잘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라고 합니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까지 검사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